여러분, 만약 남편이 단 1초 늦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임신한 여러분의 배를 걷어찬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 청담 팰리스의 룸 안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단 몇 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는 그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던 그 남자가 그렇게 많은 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저를 죽일 듯이 팰 줄은요. 저는 임신 3개월이었고 손에는 그가 차에 두고 내린 계약 서류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의 발이 그대로 제게 날아들었습니다. 한 대 한 대 정확히 제 허리와 배를 노렸죠. 입으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요. 제 뱃속의 애새끼랑 같이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3일 전에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 표를 예매해뒀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꺼지라고요? 네, 아주 멀리 꺼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그러나 통쾌한 복수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날은 박민준 씨의 사촌형 약혼식이었어요. 저희는 미리 그날 저녁 식사 비용은 저희가 내기로 약속했었죠. 민준 씨는 오후에 회의가 있다며 저보고 먼저 식당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차에 있는 계약서도 미리 좀 꺼내놓으라고요. 이따 사촌 형이랑 사업 얘기를 좀 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다 가족인데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청담 팰리스에 도착해서 민준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가 갑자기 클라이언트에게 발목이 잡혀 20분이나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는 룸에 들어서자마자 친척들에게 멋쩍게 웃으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는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가서 계산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마침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나온 참이라 그의 말을 듣고 서둘러 가방을 챙겨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룸문을 나서자마자 그가 조수석에 뒀다는 계약서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뛰어가 차 문을 열고 계약서를 챙겼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약서와 카드를 들고 룸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민준 씨는 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소뚜껑처럼 시꺼멓게 변해 있었죠. 주변 친척들은 모두 수저를 내려놓은 채 어색한 눈빛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서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계산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려던 순간 민준 씨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룸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요. 이서연, 너 어디서 죽었다. 이제 왔어. 계산하는데 늦고 지랄이야. 저는 그의 호통의 순간 멍해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설명했습니다. 차에 두고 내린 계약서 가지러 다녀왔어요. 이따 필요할까봐 정말 잠깐이었어요. 잠깐? 민준 씨는 몇 걸음에 제 앞으로 다가와 눈을 부릅뜨고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누워 걸음 물러나다 옆에 있던 의자에 허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을 헙하고 들이마셨죠. 저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잖아. 이러지 마. 하지만 이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제 허리와 배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길질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와 카드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번째 발길질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허벅지를 정통으로 맞았고 저는 완전히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제야 보다 못한 친척 한 분. 민준 씨의 사촌형이 다급하게 다가와 그를 말렸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서연 씨 임신했잖아. 하지만 민준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촌형을 밀쳐내고는 저를 향해 세 번째 발길질을 하며 칼날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임신? 내 뱃속에 있는 게 내 새끼인지 누구 새끼인지 어떻게 알아?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 애새끼 데리고 당장 꺼져. 이 돈은 내가 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특히 배가 딱딱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울지도 그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보름 전 그의 핸드폰에서 최윤아라는 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에게 5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사준 내역까지 확인했죠. 그때 이미 이 남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안의 재산을 확인하고 프랑스행 비행기 표까지 예매해둔 상태였습니다. 그저 그와 모든 관계를 끝낼 적절한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보니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흩어진 카드와 계약서를 주웠습니다. 옷의 먼지를 털어내자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구경하는 눈빛,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꺼져줄게. 민준 씨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한바탕 난리를 칠 거라고 예상했나 봅니다. 제 차분한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꺼져. 나중에 다시 와서 빌 생각하지 마.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나설 때 뒤에서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휴, 정말 생각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휴, 어른들 다 계신데 우리 민준이 체면을 저렇게 깎아? 잘 갔네, 잘 갔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내일 아침이 되면 누가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청담 팰리스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제야 다리의 통증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행기표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비행기.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근처 약국에서 유산방지제를 사고 마트에서 비행기에서 먹을 간식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민준 씨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불도 켜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미리 싸둔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엄마가 주신 제 명의의 통장.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돈이라 민준 씨는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 살아갈 제 생활비였죠. 저는 캐리어를 꺼내 현관에 두고 서재로 갔습니다. 민준 씨와 최윤아의 카톡 대화 캡처와 명품 가방 영수증 사진을 모두 제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증거가 될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벽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청담 팰리스에서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캐리어를 들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동안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 집을 떠났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박민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두 번 다시 저에게 연락할 수 없을 겁니다. 택시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 앉아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그로스는 도로 위를 부드럽게, 안에는 여권과 신분증 외에도 오후에 급하게 챙겨 넣었던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아까 식당에서 민준 씨에게 맞았을 때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티슈 몇 장, 방금 산 유산방지제,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한 이혼합의서, 초안과 재산 목록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데 손끝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이름 없는 흰 봉투였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제 서재를 정리할 때 민준 씨가 책장 맨 위 틈새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사업 관련 서류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제 가방에 넣어뒀던 겁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뽑고 판고 펑쿠고 판 당시에 한국복 가서 안에는 계약서가 아닌 여러 장의 사진과 쇼핑, 영수증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택시 안의 조명을 빌려 사진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 씨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침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그 모습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유나, 민준 씨 회사의 새로운 인턴이었죠. 지난달 민준 씨가 친구들 모임에 그녀를 데려와 유능한 부하 직원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이제 보니 부하 직원이 아니라 상간녀였던 겁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겼습니다. 볼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사진, 민준 씨가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사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민준 씨가 한 보석상 앞에서 그녀를 껴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든 채 제가 결혼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와 결혼하고 2년 동안 20만 원이 넘는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며 아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안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고 호텔에서 놀아난 겁니다. 사진을 옆으로 치우고 2장의 쇼핑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15일,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회사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최유나와 함께 명품 가방을 사러 갔던 겁니다. 영수증에는 모 브랜드의 클래식 핸드백, 금액은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제자는 박민준이었죠. 두 번째는 호텔 결제 내역서였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제가 친정에 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내역에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2인 디너 코스, 와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총액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역시 박민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봉투에 넣고 손에 꽉 쥐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카톡 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최유나와 이토록 깊은 관계였던 겁니다. 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에게 여지를 남겨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임신한 저에게조차 그렇게 잔인하게 발길질을 한 그에게 저 역시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그가 제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겁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절친 소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방금 민준 씨 사촌 오빠한테 전화 왔어. 민준 씨가 룸에서 너 발로 차고 욕했다며. 너 지금 어디야? 소희의 목소리를 듣자 억눌렀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나 괜찮아. 조금 아프긴 한데 유산방지제 먹었어. 나 지금 공항 가는 길이야. 밤 11시 비행기로 프랑스가. 프랑스? 소희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너 이미 다 계획했구나. 잘했어. 그 쓰레기한테는 그게 답이야. 프랑스 도착하면 꼭 연락하고 무슨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바로 전화해. 알았어. 저는 전화기에 대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 방금 가방에서 박민준이랑 최윤아 사진이랑 영수증 찾았어.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야. 프랑스 도착하면 바로 변호사님한테 보내서 이혼 합의서 민준 씨한테 보내달라고 할 거야. 소희는 전화기 너머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게 아니 인간들도 아닌 것들. 걱정 마. 증거는 나한테 맡겨. 추가 증거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해.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 줄게. 소희와의 통화를 끝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뒤에 있으니 박민준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곧 인천공항 터미널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터미널 입구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의 친구 김진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저를 알아보고 민준 씨에게 연락하면 곤란해지니까요. 다행히 진우 씨는 핸드폰을 보느라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혼자 캐리어를 끄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고객님, 혼자 여행 가시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권을 받으니 시간은 벌써 10시 10분이었습니다. 탑승까지 50분 남았네요.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는 서울이었죠. 민준 씨나 시어머니 김영자 씨일 거라고 짐작하고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직원이 제 가방을 검사하다가 사진과 영수증이 든 봉투를 보더니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제 개인 서류인데 좀 중요한 거라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별말 없이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탑승구를 찾아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탑승권에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민준, 김영자, 최윤아,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과 곧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될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공항 도착했어. 이제 프랑스로 가. 걱정하지 마. 도착해서 전화할게.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널 믿어. 도착하면 몸 조심하고 특히 뱃속 아기 잘 챙겨야 한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 엄마의 메시지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바로 그때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과 캐리어를 챙겨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탑승동을 한번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 기다려. 내일 아침 내 악몽이 시작될 테니까. 현관에 캐리어를 막 내려놓고 신발도 갈아 신기 전이었습니다. 밖에서 쾅, 쾅, 쾅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시어머니 김영자 씨밖에 없었죠. 저는 서두르지 않고 가방에 있던 영수증들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 상간녀 문제를 터뜨릴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일을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막 정리를 끝내자 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이서연,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지 못해. 김영자 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겨우 한 뼘 열리자마자 김영자 씨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있는 걸 보니 시장에 다녀오는 길인 듯했습니다. 아마 민준 씨가 전화를 걸어 일러 바쳤겠죠. 장 본 것도 집에 둘 시간 없이 저를 족치러 달려온 겁니다. 김영자 씨는 들어오자마자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배추와 무가 바닥을 굴렀죠.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아주 대단하다. 내 시아주번이 될 사람 약혼식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계산 하나 제때 못해서 질질 끌어? 우리 민준이 얼굴에 똥칠을 해? 내 눈에는 남편도 이 시어미도 없는 거냐.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소들을 쳐다보며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늦지 않았어요. 고작 몇 초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임신한 제배를 3번이나 걷어찼어요. 어머님은 그 사람이 저를 아내로 생각하긴 했다고 보세요. 널 차서 어쨌다고. 김영자 씨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네가 먼저 우리 아들 속을 긁었겠지.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애인데 성질 한번 안 내는 애야. 네가 꿈을 대지 않았으면 애가 손을 댔겠어. 그리고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민준이 가졌을 땐 바칠도 했어. 몇 대 좀 맞았다고 큰일 나.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신한 게 대수라고요? 어머님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는데 그 생명이 우스우세요? 그 사람이 제 배를 찰 때 자기 핏줄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나 보죠? 그리고 제가 속을 긁었다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계산을 서둘렀는지 아세요? 그 인턴 나부랭이 최윤아랑 데이트할 시간 늦어질까봐 그랬던 거예요. 김영자 씨는 최윤아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최윤아? 그게 누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바쁜데 인턴이랑 데이트할 시간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인지는 어머님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더 이상 그녀와 입씨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있던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전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오늘 나갈 겁니다. 나가? 어딜 나가? 김영자 씨는 정신을 차리고 제 캐리어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내 뱃속에 우리 민준이 애를 가지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똑똑히 들어.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가 당장 내 친정엄마 집에 쫓아가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낼 거야. 임신한 주제에 집 나가려는 천박한 년이라고.
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낀 늑대가 역겨웠습니다. 캐리어를 세게 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저는 그냥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가서 소문 내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똑똑히 들려주세요. 어머님 아들이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폭행했는지, 집안 돈으로 상간녀한테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떻게 사줬는지, 제 생일날 다른 여자랑 호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요. 김영자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는 민준 씨 카드 내역서 한번 뽑아보시면 알겠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로 갈 겁니다. 비행기표는 3일 전에 이미 끊어놨어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되시면 저 막지 마세요. 안 그러면 망 씨는 박 씨 집안이 당하게 될 테니까요. 프랑스? 김영자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네가 감히 해외로 도망가? 너 우리 집 돈 들고 튀려는 거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집 돈은 다 우리 민준이가 번 거야. 너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 집안 돈이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세요? 민준 씨가 매달 최윤아한테 얼마를 쓰는지도 아시고요. 제가 가져가는 건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이랑 저희 엄마가 해주신 예물뿐이에요. 박 씨 집안과는 단일도 상관없다고요. 말을 마친 저는 김영자 씨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도 놓지 않겠다며 저를 밀쳤습니다. 못 가,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내. 그녀에게 밀려 뒤로 물러나다 신발장에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아픔의 숨을 헛들이 마셨죠. 배를 내려다보니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신발장에 비록 꺼내 그녀에게 밀려 뒤로 물러나다 신발장의 허리, 저는 이를 악물고 그녀의 팔을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힘을 주진 않았고 그저 손을 놓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아야. 김영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팔을 감싸 쥐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미를 쳐. 이 미친년이. 오늘 내가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마.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옆으로 피했고 그녀는 허공에 손을 휘젓다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안 서. 김영자 씨가 뒤에서 소리치며 쫓아오려 했지만 저는 이미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그녀가 울고불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박 씨 집안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도망을 쳐. 너 천벌 받을 거야. 민준아, 빨리 와봐. 내 마누라 도망간다. 저는 그녀의 저주를 무시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방금 김영자 씨와 싸울 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의 돌덩이가 반쯤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택시를 잡고 공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한 뒤 저는 아파트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곧 술자리가 끝나겠죠. 텅 빈 집에 돌아와 김영자 씨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들으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 상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더 절망시킬 일들이
이제부터 펼쳐질 테니까요. 택시는 곧 고속도로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저 내일이면 프랑스에 도착합니다. 정착하는 대로 박민준 씨 외도 증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합의서 발송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이서연님. 걱정 마십시오. 이쪽은 준비 다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받는 즉시 발송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부디 몸 조심하시고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소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영자 씨가 집에 쳐들어와 난리를 쳤던 일을 말해주자 소희는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그 할망구가 진짜 그래도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공항 도착하면 연락해. 내가 박민준 그쪽 동태 잘 살피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줄게. 박민준 그쪽 동태 잘 살피고 있을게. 고마워 소희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과 소희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저는 프랑스에 도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박민준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택시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앞에 섰을 때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방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가 보낸 카톡이었죠. 서연아, 방금 박민준이 나한테 전화해서 미친 듯이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씹었어. 절대 전화 받지 마. 걱정 마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탈 프랑스행 비행편에 체크인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가 저릴 정도였죠. 꺼내보니 액정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설정해 둔 이름이었죠. 그때는 달콤했지만 지금은 그저 가시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2초 뒤 핸드폰은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보지 않으면 신경도 쓰이지 않겠죠. 제 차례가 되어 여권과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가방 속 핸드폰은 계속 진동했습니다. 지금쯤 박민준의 심장 박동과 비슷한 속도일 겁니다. 김영자 씨가 제가 떠난다고 이미 말했겠죠. 저를 찾지 못해 안달이 났을 겁니다. 고객님, 탑승권과 여권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돌려주며 웃었습니다. 비행시간이 기니 일찍 들어가서 면세점 구경이라도 하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 줄에 서자마자 가방 속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준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서울 지역 번호였죠. 저를 찾지 못하자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를 몇 초간 노려보다가 지금 그가 얼마나 초조하고 화가 났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자마자 박민준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했죠. 이서연, 너 어디서 죽었다. 이제 나타나. 엄마가 너 프랑스행 비행기 끊었다고 하던데 너 미쳤어? 당장 안 돌아와.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미쳤어. 나 공항이야.
이제 곧 비행기 타. 공항? 비행기?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너 진짜 프랑스가?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그날 저녁은 내가 잘못했어. 너를 차면 안 됐는데. 내가 사과할게. 응. 돌아와서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사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했죠. 박민준, 당신이 내 배를 찼을 때는 왜 사과 안 했어? 최윤아랑 호텔방에 같이 있었을 때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녀에게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줄 때는 왜 사과 안 했지? 이제 와서 내가 떠나니까 사과하겠다고? 너무 늦었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그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애원에서 협박으로 바뀌었죠. 이서연,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 내 뱃속에 내 애가 있어. 감히 떠나기만 해봐. 바로 법원에 소송 걸어서 평생에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집안 돈은 다 내가 번 거야. 너 10원 한 장도 못 가져가. 아이는 내가 가졌어. 당신이랑 상관없어. 저는 더 이상 그와 말 섞기가 싫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 돈은 건드리지 않았어. 집안 돈은 건드리지 않았어. 내가 가져가는 건 내 돈이랑 엄마가 주신 돈뿐이야. 그리고 법원? 마음대로 해. 마침 잘 됐네. 당신 가정폭력, 외도 증거 다 제출해서 판사님한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박민준, 김영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 번호까지. 생각나는 번호는 모조리 차단했습니다. 막 차단을 끝내자 소희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방금 민준 씨 사촌 오빠한테 들었는데 민준이가 청담 팰리스에서 뛰쳐나가서 너희 집으로 갔대. 너 없는 거 확인하고 지금 미친 듯이 찾고 있대. 절대 잡히면 안 돼. 나 이제 보안 검색대 통과해. 못 찾아. 라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탑승구로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탑승까지 20분. 저는 핸드폰을 켜서 다시 한번 비행기 좌석을 확인하고 가방 속 여권과 외도 증거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박민준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는 사람들을 따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서 제자리를 찾아 짐을 넣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내게 진 빚. 내일부터 하나씩 전부 다 갚게 해줄게. 비행기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창밖이 막 밝아오기 시작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와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핸드폰을 켰습니다. 10시간 넘게 꺼져 있었으니 소희에게서 연락이 많이 와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 역시나 카카오톡을 켜자마자 소희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떴습니다. 마지막에는 긴 음성 메시지가 3개 나와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첫 번째 메시지를 틀었습니다. 소희의 신이 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프랑스 도착했어? 완전 대박 소식 있어. 첫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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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파. 프랑스 도착했어. 박민준, 오늘 아침에 제대로 미쳤어. 저는 웃으며 두 번째 메시지를 틀었습니다. 소희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있잖아, 오늘 아침에 박민준이 회사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해야 해서
아침 일찍 은행에 갔대. 그런데 창구 직원이 잔액 조회를 하더니 통장에 딱 10원 남았다고 한 거야. 박민준,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했대. 저는 손에 든 물컵을 내려놓으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 처리한 일이 제대로 먹혔네요. 결혼 2년 동안 저희 공동명의 계좌에는 꽤 많은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절반은 제 결혼 전 저축이었고, 절반은 제가 민준 씨의 큰 프로젝트 몇 개를 성공시켜 본 돈이었죠. 변호사님은 민준 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이므로 제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가져올 권리가 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 전 변호사님을 통해 공동계좌에서 제 몫과 그가 제게 줘야 할 위자료까지 모두 합법적으로 저희 엄마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죠. 세 번째 음성 메시지에서 소희의 목소리는 더욱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사촌 오빠한테 들었는데 박민준이 창구 직원 멱살 잡을 듯이 소리쳤대. 은행에서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당장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결국 지점장까지 나왔는데 지점장이 몇 번을 확인하더니 어제 오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 전자 서명 기록까지 남기고 이체된 거라고 설명했대. 그게 사실 변호사님이 예전에 그가 서명했던 재산 처리 동의서로 처리한 거잖아. 자기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지. 박민준, 이체 기록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은행 로비에 한참 서 있다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대. 아마 돈 구할 사람 찾으러 갔겠지. 음성 메시지를 다 듣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죗값 치르는 거야. 돈은 다 자기가 번 거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돈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되겠지. 소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맨날 우리 앞에서 돈 자랑하더니 이제 1억도 없어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자랑하고 다닐지 궁금하네. 아,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돈 빼돌린 거 아니냐고 묻더라. 바로 끊어버렸어. 상대하지 마. 지금쯤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거야. 그쪽 동태, 특히 최윤아랑 시어머니 반응 잘 좀 지켜봐줘. 걱정 마. 나만 믿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파리의 아침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음속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지금쯤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여러 옷을 정리하고 외도 증거와 이혼 서류 초안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님, 안녕하세요. 어제 재산분할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고 오늘 아침 지정하신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 완료된 것 확인했습니다. 이혼 합의서도 오늘 박민준 씨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3일 내로 도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 방금 확인해 보니 박민준 씨가 오늘 아침 은행에서 계좌 동결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절차가 모두 합법적이라 은행에서 거절했습니다. 아마 저에게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박민준과 최윤아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일찍 알게 되어 더 늦기 전에 벗어날 수 있어서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프랑스의 산부인과와 어학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물론 프랑스어를 배워서 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프랑스 도착했니? 지낼 만해. 배는 괜찮고? 응, 엄마. 나 도착했어. 다 괜찮아. 숙소도 편하고 근처에 병원도 있어. 내일 산부인과 예약하러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다행이다. 아, 방금 김영자 씨한테서 전화 왔었어. 네가 집안 돈 다 들고 튄 거 아니냐고 소리 지르길래 그냥 끊어버렸다. 상대하지 마, 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야. 괜히 말 섞다가 엄마만 스트레스 받아. 알았다. 너는 거기서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보내줄게.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이 있으니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민주는 돈 문제로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겠죠. 김영자 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해도 그 구두쇠가 순순히 내줄 리가 없습니다. 최윤아는요, 돈 때문에 그를 만났는데 돈이 없다면 가차 없이 돌아설 겁니다. 친구들은? 그들은 모두 술친구일 뿐. 진심으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병원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신 초음파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자마자 소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소희는 잔뜩 신이 난 표정이었죠. 서연아, 더 대박인 얘기 해줄까? 박민준이 시어머니 김영자 씨한테 돈 빌리러 갔다가 개처럼 욕만 먹고 10원 한 푼도 못 얻었대. 저는 소파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화를 냈대? 장난 아니었어. 김영자 씨 이웃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오늘 점심때 박민준이 미친 사람처럼 김영자 씨 집에 쳐들어가서 엄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회사에 1억 보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라고 빌었대. 저는 소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영자 씨가 처음에는 내 통장에 돈이 왜 없어? 우리 집 저축 있잖아. 라고 했는데 박민준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네가 돈 다 옮겼다고 실토한 거야. 그랬더니 김영자 씨가 바로 폭발해서 이 한심한 놈아. 내가 그 여자한테 돈 맡기지 말라고 했지. 이제 와서 돈 달라고? 내가 너 줄 돈이 어디 있어. 라고 소리쳤대. 박민준 엄청 다급했겠네. 다급한 정도가 아니지. 박민준이 엄마. 그건 서연이가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고. 지금 회사에 돈 못 보내면 프로젝트도 망하고 회사도 망해요. 제발 5억만 빌려주세요. 돈 생기면 바로 갚을게요. 라고 애원했대. 그래서 빌려줬대? 빌려주긴 개뿔. 소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바로 손을 뿌리치고는 네가 지난달에 그 최윤아라는 인턴한테 600만 원짜리 가방 사줄 때는 나랑 상의했냐? 걔랑 호텔 갈 때는 돈 없는 거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나 돈 없어. 있어도 너 같은 놈한테는 안 빌려줘. 라고 했대.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김영자 씨, 정말 이중잣대의 끝판왕이네요. 아들이 상간녀에게 돈 쓸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아들이 망하게 생기니 과거 일을 들먹이는군요. 박민준이 김영자 씨한테 욕먹으면서도 엄마, 유나랑은 그냥 동료 사이고 그 가방은 거래처 선물이었어요.
라고 변명했대. 그랬더니 김영자 씨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얼굴에 던졌다는 거야. 무슨 사진인지 알아? 덩곶저 그럭곱성 얼굴에 던졌다는 거야. 무슨 사진? 박민준이랑 최윤아가 백화점에서 손잡고 다니는 사진. 김영자 씨가 내가 지난주에 장 보러 갔다가 직접 찍은 사진이다. 이놈아, 내 체면 생각해서 모른 척 해줬더니 집안 돈 다 말아먹어? 라고 했대. 사진 보고는 할 말 없었겠네. 없었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대. 김영자 씨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서 당장 꺼져.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라면서 밖으로 밀어내고 예전에 박민준이 사준 안마의자까지 문 밖으로 던지면서 이거 너희 그 여우 같은 년이나 갖다 줘. 라고 소리쳤대. 저는 김영자 씨에게 쫓겨나 안마의자를 끌어안고 복도에 서 있을 박민준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대. 박민준,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안마의자 질질 끌면서 도망가다가 넘어질 뻔했다더라. 꼴 좋다. 자업자득이지. 저는 웃음기를 거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손찌검하고 최윤아한테 돈 쓸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지. 이제 엄마한테도 버림받았으니 꼴이 말이 아니겠네. 그치. 내 생각엔 이제 최윤아 찾아갈 것 같아. 걔한테 돈 좀 빌려보려고.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최윤아는 돈 때문에 박민준을 만난 거잖아. 돈 없는 거 알면 바로 돌아설걸. 내가 친구시켜서 최윤아 쪽 동태 살피고 있어. 소식 오는 대로 알려줄게. 아, 참. 너 검진 결과는 어때? 아기는 괜찮대. 아기 이야기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책상 위 초음파 사진을 들어 카메라에 비춰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주 건강하대. 심장 소리도 좋고 앞으로 푹 쉬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어. 다행이다. 거기서 정말 몸조리 잘해야 해. 박민준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알았어. 난 이제 아기 잘 키우고 프랑스어 배우는 데만 집중할 거야. 이혼 절차 끝나면 그 사람이랑은 완전히 끝이야. 소희와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파리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봤지? 우리 이제 곧 정말 행복해질 거야.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거야. 뱃속의 아기가 제 말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후에 어학원에서 첫 프랑스어 수업을 마치고 막 받은 교재를 들고 숙소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소희가 보낸 카톡 메시지와 함께 이웃이 찍었다는 짧은 동영상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박민준, 상간녀에게 문전박대당하다. 완전 사이다. 였죠?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저희가 살던 아파트 현관문 앞이 보였습니다. 최윤아가 빨간 원피스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당장 나와. 나한테 사주기로 한 한정판 가방.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똑바로 말해. 주변에는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리며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박민준이 잔뜩 굳은 얼굴로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긴 네가 와서 행패 부릴 때가 아니야. 행패? 최윤아는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지난달에 보너스 받으면 0만 원짜리 그 가방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딴소리야? 돈 주기 싫어서 떼어먹으려는 거야? 박민준이 당황해서 들어가서 얘기하자. 응? 창피하게 왜 이래라며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최윤아는 손을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싫어. 여기서 말할 거야. 여러분, 이 남자 좀 보세요. 돈 많다고 회사 잘 나간다고 온갖 허세는 다 부리더니 이제 와서 가방 하나 사줄 돈도 없대요. 혹시 도망간 그 와이프한테 돈 다 뺏긴 거 아니야? 아니면 원래부터 빈털털이었던 거야? 주변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랑 그런 사이였구나.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을 나갔지. 맨날 좋은 차 끌고 다니더니 다 뻥이었나 봐. 박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그녀를 달랬습니다. 지금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꼭 사줄게. 응?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사정? 무슨 사정? 최윤아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카톡 대화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몰디브 여행 가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방 하나 못 사준다니 이게 사기꾼이 아니고 뭐예요? 그때 소희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너 그 장면 봤어야 해. 최윤아가 어찌나 악을 쓰던지 박민준이 문 닫으려고 하니까 최윤아가 발로 문틈을 막고는 예전에 박민준이 사준 목걸이를 꺼내서 소리쳤어. 이거 사줄 때는 나한테 평생 잘해줄 것처럼 말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가방 하나 아까워? 이 사기꾼, 쓰레기 같은 놈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가 답장을 보내자 소희가 바로 회신했습니다. 박민준이 결국 폭발해서 나 이제 진짜 돈 없어. 통장에 10원밖에 없다고 더 이상 나 들볶지 마라고 소리쳤대. 그 말 듣자마자 최윤아 얼굴 싹 변하더니 목걸이를 박민준 얼굴에 던지면서 돈 없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시간 아깝게 너 같은 거지한테 내 청춘 낭비할 뻔했네. 라고 욕하고는 평생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면서 가버렸대. 저는 박민준이 목걸이에 맞는 모습을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최윤아에게 쏟아부었던 돈과 시간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로 돌아온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최윤아가 가고 나서 박민준이 문 닫으려고 했는데 아까 최윤아가 발로 맞고 버티는 바람에 문이 고장나서 안 닫히는 거야.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고쳐줬대. 완전 꼴불견이지? 꼴불견이지만 자업자득이지. 저는 핸드폰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예전에 박민준이 최윤아는 너랑 다르게 참 착하고 이해심이 많아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 이해심은 돈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네요. 숙소에 돌아와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인과응보다 그놈이 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 욕먹는 건 당연한 벌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 엄마. 이제 돈도 명예도 회사도 다 잃었으니 곧 무너지겠지. 너는 이제 그놈 신경 쓰지 말고 프랑스에서 아기 잘 낳고 네 인생 살아. 알았지? 응, 엄마. 걱정하지 마. 통화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프랑스어 교재를 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박민주는 한 걸음씩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한 걸음씩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희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박민준의 회사 핵심 직원 몇몇이 사표를 냈고 그는 이제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망연자실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기만, 그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것뿐이니까요. 주말 파리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죠. 마음에 드는 그림 앞에서 배를 감싸 안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엄마와 소희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엄마와 소희만 볼 수 있도록 아가와 함께하는 갤러리 데이트, 햇살 좋은 날,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오는데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네가 올린 사진 박민준이 봤어. 방금 그거 보고 핸드폰 집어 던졌대. 어떻게 봤대? 나는 엄마랑 너만 볼 수 있게 올렸는데 내 사촌 언니가 사진 보고 네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친척들 단톡방에 공유했는데 거기에 박민준 사촌 형도 있었던 거야. 그 오빠가 박민준한테 사진 보내면서 서연 씨는 프랑스에서 저렇게 잘 지내는데 넌 지금 꼴이 뭐냐고 한마디 했대.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민준이 마침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받고 있던 참이라 그 사진 보자마자 핸드폰을 책상에 내리쳐서 액정이 박살났대. 그러면서 이서연, 그녀는 내 돈으로 프랑스에서 호의호식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망해야 하냐 고 소리쳤다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직원이 사장님, 사모님 돈은 합법적으로 분할된 재산인데요. 라고 했다가 바로 쫓겨났대. 박민주는 지금쯤 극심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겠죠. 자신이 버린 아내는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아, 시어머니 김영자 씨도 그 소식 듣고 박민준한테 전화해서 여자 하나 간수 못해서 집안 망신 다 시키는 한심한 놈. 이라고 욕만 하고 끊었대. 이제 모자 사이도 끝장난 것 같아. 그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겠지요.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는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은 건 며칠 뒤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박민준 씨가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 절반과 아이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한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박민주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이혼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얘기는 이혼에 대해서만 하죠. 그는 자리에 앉아 이혼은 하겠지만 재산은 절반 내놔. 그리고 아이도 내 아이면 면접 교섭권은 있어야지라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재산, 절반은 내 결혼 전 재산이고 나머지 절반도 내가 성사시킨 프로젝트로 번 돈이야. 그리고 이거 당신이 최윤아한테 돈 쓴 영수증들, 공동재산을 멋대로 탕진한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가 제게 폭언을 퍼붓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애새끼 데리고 당장 꺼져.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가,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배를 걷어찰 때 저와 제 아이의 목숨은 생각했나요? 결국 모든 증거 앞에서 박민주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포기, 위자료 지급, 양육권 포기,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이혼 절차 완료, 위자료는 일주일 내 입금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이제 우리 정말 자유야. 나중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박민주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전전하고 김영자 씨는 동네에서 평판이 나빠져 결국 시골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겁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불행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만든 결과만이 있을 뿐이죠. 저는 이제 파리의 햇살 아래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이었습니다.